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순자 68세입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허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빠릅니다. 쇠고기를 다듬고 파를 썰고 국물을 끓입니다. 순잔의 반찬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에서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명절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가문의 얼굴입니다. 제사상은 정성으로 차려야 하고 음식은 반드시 손수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이자 시어머니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28배 시집 왔을 때 저는 음식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부엌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명절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장을 보고 손질하고 하나하나 정성껏 만드셨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옆에서 배우고 또 배우며 알게 됐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가족을 위한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만 가득 남았습니다. 아들 태호는 겨우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배운 음식 솜씨로 시장에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고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제 손이 이렇게 거칠어진 건 그때부터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갈비찜, 동그랑땡, 잡채. 명절이 다가오니 다들 바쁘신가 봅니다. 손님들은 만족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씁쓸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성보다 편리함을 택합니다. 명절의 의미가 점점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 장사를 정리하며 저는 며느리 은주를 떠올립니다. 우리 은주는 착한 며느리입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손자 민재도 잘 키웁니다. 직장도 다니며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쉽습니다. 명절 때마다 피곤한 표정을 짓는 게 보입니다.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명절엔 손수 만들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음식을 좀 사가겠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음식을 사온다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했습니다. 정성 없이 사온 걸로 제사를 지낸다고? 은주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쁘면 미리 만들어놔야 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핑계만 댑니다. 그때 은주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입장을 생각 안 하시냐고 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이 뭐가 있냐고. 명절 음식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그냥 안 갈게요. 뚝.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하고요. 하지만 쉽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은 제게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배운 것, 며느리로 살며 지켜온 것. 그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가게 앞 간판을 봤습니다. 순잔의 반찬 정성이 맛입니다.
쓸쓸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정성. 저는 평생 그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무거울 수도 있다는 걸 아직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었습니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주세요?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명절 음식 하나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며느리였을 땐 당연히 했던 일인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르구나. 저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생 명절을 정성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게 옳은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며느리와의 사이에 차가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제가 지켜온 것과 은주가 원하는 것, 그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예년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게에 나와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팔을 써는데 자꾸 손이 미끄러집니다. 준자 씨, 오늘 얼굴이 안 좋은데. 단골 김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십니다. 저는 괜찮은 척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이 먹으니 그렇다고요. 명절 준비 때문에 고생 많으시겠어요. 고생. 그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올해는 며느리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봅니다. 며느리 은주도 힘들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명절 준비까지 하려니 얼마나 버거울까요? 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음식 만들고 가게 일하고 집안일까지 아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약합니다. 우리 땐 이 정도는 당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태호였습니다. 태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은주가 추석에 안 간다는데 진짜예요?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래. 내 마누라가 안 온다더라.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집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명절 음식을 사오겠다길래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은주도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그럼 엄마는 안 힘들었어? 너 키우면서 가게 일하면서도 다 했어.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전화 너머로 태호의 한숨이 들립니다. 엄마, 시대가 달라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도 명절은 명절이야. 정성은 변하지 않는 거고. 말을 마치고 나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은주랑 얘기해 볼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잘 팔렸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손님들이 더 많이 옵니다. 옆 가게 박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석엔 며느리 오느냐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올 거예요. 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올까요? 며느리 복 많으시겠어요. 착하던데. 박 사장님의 말에 가슴이 뜨끔합니다. 맞습니다. 은주는 착한 며느리입니다. 시집와서 한 번도 말대꾸한 적 없습니다. 손자 민재도 잘 키웁니다.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된 걸까요?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는 엄격하셨습니다. 명절 음식 하나하나 점검하셨습니다. 간이 맞지 않으면 다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손질이 엉성하면 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울면서 음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은주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삶은 제 삶과 다릅니다. 직장이 있고 아이를 키우며 시대도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명절만큼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가 추석에 안 온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사오겠다길래 제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뭐가 너무 하냐고. 며느리가 명절 음식 손수 만드는 게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어. 요즘 며느리들은 다 직장 다니면서 바쁘다고. 남편까지 은주 편을 듭니다. 저는 속상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도 가게 일하면서 다 했는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은주는 은주라고.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명절 재료를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배추, 무, 쇠고기, 대추 하나하나 고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혼자 차릴 수도 있겠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사상을 혼자 차린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채소가게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석 제사는 며느리가 준비하느냐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이 준비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손자 민재가 생각났습니다. 10살 민재. 저를 볼 때마다 달려오던 아이. 올 추석엔 민재도 못 보는 걸까요?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까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은주가 뭐라고 할까? 손자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옆가게 박 사장님과 차를 마셨습니다. 박 사장님도 며느리가 있으십니다. 박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랑 싸웠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립니다.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에 다 써 있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자기도 며느리랑 싸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 때문이었냐고.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 명절 음식 문제라고. 며느리가 사오겠다고 해서 화냈다고. 저는 박 사장님을 빤히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결국엔 자기가 먼저 사과했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남편이 뭐라고 했다더군요. 사과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고. 며느리는 약자니까. 박 사장님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약자라는 말, 제가 강자라는 말,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명절 음식을 손수 만드는 게 정말 틀린 걸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주세요?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게에는 명절 음식 주문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집 제사상은 누가 차릴지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것과 며느리가 원하는 것, 그 사이 어딘가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다시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추석이 코앞입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나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주방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파를 썰었습니다. 물을 썰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갈비찜 5개, 동그랑땡 10개, 잡채 8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손님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자기 집 제사는 순자 씨 음식이라고. 역시 순자 씨 손맛이라고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 정성껏 만들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 제사 음식은 만들면서 정작 제 집 제사는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가게 앞에 아들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회사 가는 길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엄마 은주가 정말 안 올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들으니 다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내가 전화라도 해볼까? 엄마가 사과 안 하시면 은주는 안 올 거예요. 사과. 그 단어가 목에 걸립니다.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냐고. 태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은주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고 집에 와서 민재 돌보고 힘들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명절 음식은 사오는 게 맞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도 좀 이해해 주시면. 이해? 내가 뭘 이해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은주가 어제 울었어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호가 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점심을 차려 먹었습니다. 가게 뒷방에서 혼자 밥을 떴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반찬을 입에 넣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울었다고. 며느리가 운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제 말 때문에, 제 고집 때문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그릇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박 사장님이 가게로 오셨습니다. 손에 귤 한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귤을 받아들고 한 알을 깠습니다. 박 사장님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며느리한테 연락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추석이 닷새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자기도 그랬다고. 고집 부리다가 명절 혼자 보낼 뻔했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고. 자기가 먼저 전화했다고 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내 마음 몰랐다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울더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박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 음식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많이 팔렸습니다. 명절 음식 주문이 2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주문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의 집 명절은 준비해주면서 제 집 명절은 망가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주의 전화번호가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명절 준비로 불이 환했습니다. 저희 집만 조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은주한테 전화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추석이 며칠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제가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냐고. 은주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며느리 시절 다 겪었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주도 똑같이 힘들어야 하냐고. 당신이 힘들었으니까 며느리도 힘들어야 하는 거냐고.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힘들었으니까 며느리도 힘들어야 하는 거냐고.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엄하셨으니 저도 며느리에게 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생했으니 며느리도 고생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걸까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28배 제가 있었습니다. 시집 첫해 명절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은 있었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도 힘들었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손자 민재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추석에 못 가도 돼요? 짧은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를 보고 싶었습니다. 은주도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명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 때문에 모두 멀어졌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꼭 오너라. 하지만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은주가 이 문자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잠을 설치고 가게로 나왔습니다. 명절 음식 주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갈비찜, 동그랑땡, 잡채.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는 게 맞나? 문득 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명절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추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명절 음식 주문은 쌓여가는데 정작 제 집 제사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족을 잃는 것은 더 두려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은주에게 전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목소리라도 들어야겠습니다. 명절이 코앞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은주에게 전화할 거라고요. 하지만 해가 뜨고 시간이 지나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이해한다고?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문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비를 재우고 파전을 부쳤습니다. 손은 바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명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엄했던 것 같아. 그때 저는 놀랐습니다. 평생 엄격하셨던 시어머니가 사과하시다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시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웃으셨습니다. 배운 게 아니라 상처였을 거야. 미안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석 달 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은주도 상처받고 있는 걸까요? 제 고집 때문에. 박 사장님이 가게로 오셨습니다. 손에 귤 한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며느리한테 연락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직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완벽한 말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라고. 미안하다고. 내 마음 몰랐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고 말이지요.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다 어렵다고. 근데 안 하면 더 어려워진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게를 잠시 비우고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은주야, 나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은주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몰랐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죄송하다고.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너무 엄했다고. 시대가 달라졌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다고. 은주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명절이 중요한 거 안다고. 근데 정말 올해는 너무 힘들어서.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번 추석은 음식 사와도 된다고. 은주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정성이 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손으로 만드는 게 정성이 아니라 마음이 정성이더라고. 은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저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힘들었지. 은주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은주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은주야, 추석에 꼭 오라고. 민재도 데리고.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네, 꼭 가겠다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집했을까? 명절 음식을 손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제사상보다 가족의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은주한테 전화했다고.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래냐고 물었습니다. 추석에 온다고 했습니다. 음식은 사와도 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냐고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은주 마음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고, 쉽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자 민재였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신났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 추석에 갈 수 있냐고 말이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꼭 와야지.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와, 엄마가 할머니랑 통화했다고 했대요.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셨대요. 저는 말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송편 만들어줄게. 콩송편? 민재가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진짜예요? 그럼 우리 민재 좋아하는 콩송편이라고 했습니다. 민재가 외쳤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음식을 사온다고 했지만 송편만큼은 제가 만들고 싶었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소를 넣고 정성껏 빚었습니다. 하나하나 빚을 때마다 가족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주, 태호, 민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자기가 잡채는 만들어 가겠다고, 어머니 레시피대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주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무리하지 말라고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같이 준비하자고 했어요. 같이. 그 단어가 따뜻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만든 송편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내일은 더 만들어야겠습니다. 박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며느리랑 잘 됐다면서요? 네, 어제 전화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조언 덕분이라고요.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고. 순자 씨가 용기 낸 거라고 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웃으며 가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며느리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해내니 후련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추석입니다. 가족이 모두 모일 겁니다. 은주도, 태호도, 민재도. 어떤 명절이 될까요? 기대됩니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화해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명절 음식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마음입니다. 정성은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번 추석은 예년과 다를 겁니다. 음식은 덜 화려할지 몰라도 마음은 더 따뜻할 겁니다.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으니까요. 과연 추석 당일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저는 기대하며 잠이 듭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마음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어제 만든 송편을 확인했습니다.
콩송편, 깨송편, 팥송편 하나하나 정성껏 빚었습니다. 오늘 은주가 옵니다. 태호도 민재도 옵니다. 가족이 모두 모입니다.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간소하게 차리기로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남편이 과일을 씻고 저는 밥을 지었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여유로웠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편하다고 말이지요. 저도 웃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커다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왔다고. 저는 은주를 안았습니다. 은주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민재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민재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은주가 가져온 음식을 꺼냈습니다. 잡채, 전, 나물. 정갈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잡채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어머니 레시피 보고 만들었다고 말이지요. 저는 잡채를 맛봤습니다.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고. 제 것보다 낫다고. 은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함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은주가 접시를 나르고 저는 송편을 올렸습니다. 태호는 과일을 깎고 민재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모두 함께 움직였습니다. 예년처럼 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만드는 제사상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시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절을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순자야, 잘했어. 이제야 제대로 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송편, 잡채, 전, 나물.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송편 진짜 맛있다고. 입에 송편을 가득 넣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민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할머니가 또 만들어주겠다고.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이해해 주셔서. 저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미안하다고.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태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고생하셨다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은주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은주는 그릇을 닦았습니다. 예전엔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다 했으니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일 많이 도와드리겠다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바쁜 거 아니까. 은주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가 해야 한다고. 며느리인데. 저는 은주를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함께하는 거라고. 내가 힘들면 도와달라고 하라고. 은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재가 할아버지와 장기를 두고 태호는 TV를 봤습니다. 은주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게는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몸이 허락할 때까지. 은주가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자기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저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이런 명절을 오랜만에 보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은준의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민재가 아쉬워했습니다. 또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주 놀러와. 은주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반찬 좀 가져가겠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오라고. 언제든지. 은주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돌아가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올해 추석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정말 좋았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가 용기 낸 덕분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거라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라고.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고.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려놓겠다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화려한 제사상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담긴 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평생 정성을 손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성은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마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게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이 있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을 봤습니다. 순잔의 반찬 정성이 맛입니다. 저는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간판을 바꿔야겠다고. 일주일 후 가게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박 사장님과 단골 손님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간판 바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새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맛보다 마음맛이 더 중요합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가 민재를 데리고 가게로 왔습니다. 간판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라고. 은주가 저를 안았습니다. 민재도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세 세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명절은 정성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제사상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웃음이었습니다. 손수 만든 음식보다 소중한 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68년을 살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아직 가족이 있고 사랑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명절은 다를 겁니다. 덜 화려하지만 더 따뜻할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 겁니다. 그것이 진짜 명절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진짜 정성입니다. 이순자, 68세. 오늘도 가게 문을 엽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